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대출 조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가계빚이 또 1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1,049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두 차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통일부는 즉각 계획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해킹 시도가 지난해보다 30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국회의원실 보좌관이나 기자 등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두 차례 연기했던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잠시 뒤에 진행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증원 수요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맞서 내일 새벽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되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원래 내년에는 시세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됩니다. 국토부는 2021년과 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을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내일 파업 여부도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노사가 며칠 만에 다시 교섭에 나선 거죠? 네, 노사가 얼굴을 맞댄 건 지난 8일이 마지막입니다. 이후 공식 교섭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이른바 경고 파업을 앞두고 마주 앉았지만 협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4차 본교섭은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을 모두 포함한 연합교섭단이 협상장으로 들어갑니다. 협상안이 안 나오면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만 내일 첫 근무자부터 차례대로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2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은 막대한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가 사전에 체결한 필시 유지 업무 협정이 있어서 파업해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열차는 평소처럼 운행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혼잡은 불가피합니다. 1차 파업 때 서울교통공사는 평소 87%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행률은 75% 정도였습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 주체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은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도중에 담배까지 피우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걷어차도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두 손으로 벽을 짚더니 힘을 실어 다시 걷어찹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그냥 CCTV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들어올 정도의 용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며 담배를 피우더니 카운터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계산대를 열고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현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가게 안쪽에 있던 공구함까지 뒤져 드릴과 커터칼도 훔칩니다.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만져보는 여유까지 부리고는 침입한 지 30분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동안 10분 정도 담배 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다 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담배꽁초 등을 보내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와 노동자 등 10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업과 요양원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범을 포함해 15개 업체 11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사업가인 A씨는 대학과 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모의해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뒤에 보조금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행사 대표 B씨는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직원들에게 허위 휴직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 고용 유지 지원금 4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20억 3천만 원에 대한 징벌적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에 당한 피해자가 1,46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김숙희는 국세청과 경찰 등 정부기관이나 기자 등으로 속여 이메일을 보낸 다음 첨부 파일을 열면 몰래 설치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부정 접속해 가상자산을 가로채려고 시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숙희가 최근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서쪽의 알시파 병원을 장악한 데 이어 북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병원을 공습해 계속 포위하고 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병원 주변에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배치돼 병원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병원 의료진은 밤새 계속된 공습과 폭격으로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밤새 테러리스트들이 병원 안에서 이스라엘군에 총격을 가해 특정 사격원을 직접 겨냥했을 뿐 병원에 포탄을 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종교까지 악용하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신성하다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로켓 등 살상 무기를 제조했다는 주장인데요. 신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 자이툰의 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얼핏 보기에 평범한 종교시설 같지만 바로 여기에 무기 공장이 숨겨져 있다며 이스라엘군이 촬영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모스크 안에서 로켓과 박격포 등 각종 무기류는 물론 제조시설까지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무기 제조 설비가 5m 지하의 터널에 감춰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פוצץ את שטירות הבלוקים, באמת גילינו מעבדה לייצור אמל"ח של החמאס ופיר שמוביל את בית התת-קרקעי.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슬람교의 상징을 테러에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הלוחמים מחטיבה 188 איתרו מעבדה לייצור אמצעי לחימה וכלי טיס בלתי מאוישים בתוך מסגד. אני רוצה שתבינו. 이 같은 영상 공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처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에서 55m 길이의 지하 터널 등을 찾았다며 현장을 보여주는 등 공격 대상은 언제나 하마스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 서쪽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자이툰과 자발리아를 집중 공습하며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대들이 대부분 증원을 희망하고 있고 또 원하는 증원폭이 큰 곳도 있어서 모두 합하면 수천 명 규모가 될 걸로 전해지는데요.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으로서 필수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필수의료 추진 기반 강화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과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수요는 최대 수요와 최소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정원 수요를 제출을 하였고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이며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참여하여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 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류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 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료 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정부의 갖겠습니다.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동안 40개 의대를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현재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 경우에는 의대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고요. 또 매년 늘려서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으로 증원 수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해서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하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높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대전을 찾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울산도 찾을 예정입니다. 지역 현장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총선 행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공동본부장 역할을 기대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남아서 두 사람이 연대한다면 필승 카드가 될 것이란 희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 공직자가 서민에 대한 고민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전두환 때 장세동 같은 호위무사 정도라고 비판 깎아내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장관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나온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방문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적 기대, 또 관심, 뭐 이런 인지도가 있어서 결국은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당 지도부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대 공동본부장인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 뭐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호위무사 아니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시기의 여포,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그리고 취업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고민이 있을까?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의도에서는 한동훈 장관 출마설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출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꺼내 들었죠. 슈퍼 빅텐트론 모든 인사를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절박함,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자, 김병욱 의원께서는 빅텐트론, 슈퍼 빅텐트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저희 당이 정말 많이 반성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혁신위를 구성을 했고요. 네. 그 혁신위가 처음으로 제안한 게 통합이었습니다. 그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끌어안겠다. 그리고 지금 또 나온 게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론을 얘기하면서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 있는 분들까지도 합리적인 분들을 같이 이렇게 끌고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조정훈 의원은 입당을 하기도 했고요. 통합을 통해서 합당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양양자 의원 또 통합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까지도 지금 서로 지금 한번 비명계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비명계 의원과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상민 의원까지도 지금 함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신빙성이 없다 그러고 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당내 인사와 화합하는 모습 김기현 대표가 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기도 했고 네. 뭐 비공식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도 표명했다고는 하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당대표 자리에서 내친 그 일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이 직접 반성을 하고 뭐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일을 조금 너무 개인적인 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도 조금 더 통을 크게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지금 뭐 슈퍼 빅텐트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 같은데요. 빈 텐트요? 네, 안에 사람이 있어야 텐트가 커질 수 있는데 네.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쓰러질 텐트에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가 서로 마치 이 여러 당권 혹은 총선 이후에 총선 때 있을 여러 공천권 등을 놓고 지금 사실상 힘겨루게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빅텐트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도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어떤 뭐 혁신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을 못하면서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는 아마 사면초가에 뭐 몰리다 보니 지금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말 아마 제가 보기엔 당대표 임기 중에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요즘에 연락해 본 적 있어요? 뭐 따로 친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식은 전해 듣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이 진정성 있는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지 인요한 위원장께서 뭐 부산 강연에 잠깐 반짝 등장해서 그것도 결국 정치 행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었다라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마당에 어떤 진정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능성 높아지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신당 만들 가능성 높다고 보시죠? 저는 상당히 높고 그 시기가 상당히 절묘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다시 국민의힘과 합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상당한 수준의 어떤 지분을 제공하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제 신당 동력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인데 그 전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거부권 행사 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만약 7일 날 통과되면 절묘하게 한 22일 정도가 거부권 행사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준석 신당 아마 거부권 행사하는 동시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반토막 날 거라고 보는데 쌍특검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국민의힘 간판으로 어떻게 총선 치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때 이준석 신당을 띄우면서 아마 판가리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찌되건 시기는 매우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때 한동훈, 이준석 카드 계속 가능성 살아있다. 연대한다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지 않고 혹은 만들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전 장관과 같이 연대를 한다면 여당의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지지층이 그렇게 크게 겹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히려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가 또 수도권 이런 데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울타리에 있든 아니면 당은 다르지만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크게 경쟁을 하는 구도보다는 좀 보완을 하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에 이런 선의의 경쟁 자체가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 외에는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 그때 한나라당이 있었고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계가 또 대거 이탈해서 친박연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 결과가 어땠냐면은 한나라당은 153석을 얻었습니다. 수도권 전석을 했고요. 석권을 했고요. 그리고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표방하는 분들 상당수가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비례대표로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역구로 출마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건 당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슬기로운 한동훈 사용법을 예.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징적인 곳, 수도권에 그런 상징적인 곳을 택하는 게 본인에게도 당에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을 짝퉁 윤석열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예. 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한태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예. 어찌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본인의 어찌되었건 소신을 뭐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권력과 싸운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어떤 소신을 보여줬는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가 이미 대법 유죄가 났습니다. 유죄가 네. 확정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법부 장관 아니냐라고 예.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이면 한동훈 장관께서 여러 마포를 포함한 뭐 정청래 최고위원과 뭐의 어떤 격돌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본인이 정말 좀 뭐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만한 뭐 지역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유상범 의원이 그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불리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권 심판론의 이 마침표다라고 보고요. 검사 공천의 완성판을 한동훈 장관이 완성시켜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모 검사에 의해서 한 20여 명이 검사 공천이 됐을 때 네.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검사 공천이다라고 하면 뭐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예. 석동영 검사가 나온다든지 뭐 주진우 검사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저희가 검사 공천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누구지 저분은 이럴 수 있는데 한동훈 검사가 공천 받으면서 검사 공천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이해와 납득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으로 치르는 선거가 과연 유리할지 아마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오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 오늘 지금 대전 방문 중이고요. 또 24일엔 울산, 또 다음 주에는 10월엔 또 전주인가요? 그리고 11월 17일 대구 갔고 10월에 경남 거창 전주를 갔었군요. 아무튼 조만간 출마 선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의 광폭 행보, 서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또 마포울 정청래 의원과 붙을 가능성, 비례대표 출마하고 총선 간판으로 타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부에 남아서 대선 직행 코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은 몇 번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네. 가장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혁신이 지금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명계 원칙과 상식 중 탈당 마음이 있는 의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나 여건은 제가 정치화 활동을 하기에는 전혀 분간이 없다시피 하다. 민주당에 대한 정, 또 여기 소속감 이런 거를 또 떨칠 수가 없죠. 그래서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중에서도 탈당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마음을 내심으로 갖고 계신 의원도 있을 겁니다. 탈당 얘기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왜 나갑니까?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민주당,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당, 그 민주당으로 다시 혁신하고 다시 개혁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죠. 네. 뭐 기득권 정당, 보수 정당 이거 뛰어넘고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 지지하고 또는 응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지지하지만 응원하지만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죠. 네. 저는 보수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여당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지금 야당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강연하는 것 자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김종민 의원은 일단 나는 민주당에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누가 탈당한다라고 하면 가서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선을 하신 분입니다. 네. 20년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신 건데 글쎄요, 뭐 민주당과 이 생각이 다른 걸 20년 만에 지금 깨달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잘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요. 예. 5선 국회의원이시면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으실 만한 정치 행보를 하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예. 또 어찌되었건 이 개인이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당과 지지자 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게 됩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당에서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많은 어떤 뭐 당원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어찌되건 뭐 민주당은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뭐 문재인의 운명,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뭐 당을 뭐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참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명계 의원들 이제 모임을 출범시켰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요. 지금 한겨레 인터뷰에서 당이 사법 문제로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언론 모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 못 부른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자객공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론의 중심으로 서지 않을까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 상황이 어때요? 저는 저 인터뷰를 보고 너무 이간질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보세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저도 전남도지사의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내년 총선 승리여야만이 우리가 응원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해서 총선 승리를 해야지만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병우 의원께 좀 여쭤봐야죠. 이상민 의원은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현재로서는 탈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그러면 탈당할 가능성 높고 탈당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뭐 국민의힘에 올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 갈 것이냐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같이 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함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 사실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20년 동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5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조직적인 그런 기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보수표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잘 합쳐지면 또 이상민 의원이 당을 바꿔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론 이야기했는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상민 의원은 또 탈당 마음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하고요. 들으신 거 있어요? 그분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방송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상민 의원은 혼자 있는 거고 그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제 정치체를 표방하시는 분은 네 분이 있는 건데 그 외에 또 더 많은 또 비명계 분들도 사실 당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저희 당과는 달리 좀 개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뭐 당대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 내부에 작은 보스들이 또 있는 정당이었고요. 그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롭게 공천을 하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또 다시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유일 정당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이전과 이재명 이후는 민주당의 좀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 거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지금 비명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신 말씀 있어요? 저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성남시장으로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이자 대표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국민의힘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입당한 지 3달도 안 돼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후보 선출한 정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개인적 발언이다. 탄핵 관련 발언은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탄핵을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윤연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150명 이상 가지고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연대를 네. 자, 이거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자, 일단 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탄핵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 의원의 출판 기념회 또 지지자들과의 미팅 과정에서 아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 같은데요. 뭐 물론 개별 의원들께서는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주장과 근거, 뭐 논리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 지도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네,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럴 수 있다. 개별 의원들의 발언까지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또 어찌되건 저런 부분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기는 최고위원 어렵습니다. 회의 때도 혹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은 있습니까? 다른 현안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할 얘기가. 자, 알겠습니다. 김병우 의원께서는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대통령 탄핵 이야기, 탄핵안 발의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선 불복이고요. 저렇게 상습적으로 탄핵 운운하고 또 실제로도 장관들은 해임도 시키고 탄핵안도 발의하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네. 지지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하면은 지지자들이 박수 보내주고 후원금 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저분들이 나쁜 정치를 정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더 작아지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저분들이 사실은 앞서 우리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냐 마냐 이렇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지금의 한동훈을 만든 게 저분들입니다. 지금의 한동훈을 만든 8알은 민주당의 강경파들이고요. 저분들의 정치가 오히려 한동훈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냈다. 지금 한동훈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한동훈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네. 결국 한동훈이 등장함으로써 저분들이 퇴장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저 자리에 이제 최광욱 전 의원이 있었는데 최광욱 전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죠. 김기현 대표도 비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가 예. 정말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정말 그 공공연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는 게 기본적인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심하게 말하면 예. 저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두겁을 쓴 짐승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말을 예. 여성 비하, 인격 말살 이런 말들을 버젓이 하는지 저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누구 예. 보고 한 말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여성들을 싸잡아서 모욕하는 행태다, 비정상적 사고다라는 비판 발언을 했는데요. 자, 장경태 의원님, 최광욱 전 의원 발언,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소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어찌되건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예.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 예, 조정식 사무총장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군요. 네. 예. 더 하실 말씀은 없고. 네, 예. 잘못된 발언입니다. 잘못된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 관련해가지고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피자라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 네, 그래서 그게 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돼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게 현수막에 걸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부분이 좀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징계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징계요? 그거를 용역업체 잘못한 건데. 죄송한데 어디시죠? KBS.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공화국이라는 거를 그렇게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원칙과 상식 화이팅! 청년 화이팅!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번 현수막이 2030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그 눈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냥 뭐 업체의 잘못이다, 업체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로 좀 최악입니다. 패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유일 체제다 보니까 무오류에 빠져 있어요. 무오류.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가 빠진 이재명 사단입니다.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복인 객인이다. 복인 객인. 복인 객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게 우리 민주당 개혁파고 민주당 혁신파입니다. 이게 무슨 공천을 위해서 이게 다 맡아도 다 가짜 뉴스. 먼저 어제 원칙과 상식 논평에서 달아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십시오, 우리 기자님들. 제가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근데 왜 자꾸 비명계라고 쓰는 거예요? 앞으로 비명계라고 계속 쓰는 기자들은 저희가 인터뷰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비명계 이렇게라도 제목에 담는 그러니까.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를 넘어섰는데요. 내일도 온화한 날씨에 늦가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고요. 광주 18도 등 남부에서는 낮 기온이 20도 가깝게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이미 곳곳에 첫눈은 지난주에 내렸죠. 내일은 따뜻한 햇살에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눈은 아니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2도, 광주에서도 5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비는 서쪽 지방 곳곳으로 확대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린 뒤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